3, 4년 뒤에는 큰 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 하면 3, 4년 뒤에는 뭐 좀 큰 변화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시는 코너, 월간이지만 꼭 월간에만 오는 것은 아닌 아주 귀한 코너죠. 네. 우리 월간 서준식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서준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달에도 지금 10월 달을 정리하는 날인데요. 일이 많았습니다. 뭐 고려 아연의 공개 매수, 그다음에 엄청난 양의 유상 증자 가 있었고, 그리고 한양 가까운 시일 안에는 뭐 한양증권에서의 경영권 매각 뭐 등등 있으면서 그동안은 이제 우리 서준식 교수님이 누구보다 한국에서 앞장서서 주주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경제 민주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주주 민주화, 자본 민주화, 어떻게 이름을 줘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활동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그냥 주장을 많이 했죠. 예, 칼럼 네. 같은 것도 많이 쓰셨잖아요. 맞아요. 예, 그 과거에 말씀하시기를 옛날에는 정말 허공에다 주먹질.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네.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은 뭐 이렇게 뭐가 좀 닿는 느낌이 드는. 샌드백 같이 때리는 이렇게 느낌? 같이 옆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메아리가 좀 더라고요. 예. 메아리가 이렇게 예. 반영이 된다. 이제 이게 바뀌어질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네. 예. 교수님이 이거 이렇게 이제 주주 가치, 그러니까는 한국의 그 소액 주주가 좀 권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한 얼마나 되셨을까요? 그럼 칼럼에 쓰시고 하신 지가? 뭐 제대로 주식 투자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네. 이게 뭐 투자를 해보니까 가장 저는 가치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싸면 사면 돼. 그럼 기다리면 돼. 이게 네. 다시 제 가치를 인정받을 때까지. 네. 그런데 항상 보면 중간에 그 주주들이 해먹는 짓들이 그게 방해가 되더라고요. 네. 제 투자에. 그래서 뭐 그런 걸 많이 이제 시장에서 보면서 그런 불합리를 느꼈고. 그래서 제가 한 2010년대 후반, 뭐 2018년, 19년 그때 이제 칼럼을 쓸 기회가 생겨서 그때부터 이제 많이 하고, 그 전에도 제가 이제 책을 한 번씩 쓰면 좀 약간 그런 내용이 조금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정도였다가 본격적으로는 뭐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네. 뭐 그렇게 자유롭게 많이 주장할 수 있으니까 네. 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어떠세요? 처음 할 때보다 어느 정도 진도 빠진 것 같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야 이거 뭐 되겠나? 아니면 이거 10년, 20년 걸리겠네?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네. 요즘의 느낌은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지금 앞으로 시장은 굉장히 행보장세일 거다. 올해도 제가 그랬잖아요. 올해는 별의별 뭐 그런 일들은 일어나겠지만은 결국 보면 시장은 행보장세다. 그게 뭔가 하면 제대로 된 자본시장으로 제대로 된 자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고 뭐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건 있어도 그냥 요 안에 있는 돈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도니까 의미 있는 상승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3, 4년 뒤에는 큰 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 하면 3, 4년 뒤에는 뭐 좀 큰 변화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런 그 자본 시장에 대한 이런 고민들과 뭐 주장들과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여야를 떠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을, 이런 쪽이 이제 경제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정권 정도 되면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저는 하고 있죠. 지금은 그 실행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어떤 마중물을 이제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좀 초석을 다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학 교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실물 현물 투자를 하시는 경제학 교수라고 이제 세상에서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뭐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도 물어보지만은 국회나 이런 정부나 이런 행정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네. 훨씬 더 많이 문의가 들어올 것 같은데 실제로 문의가 들어옵니까?
뭐 가끔 그런 쪽으로 뭐 어디 초대해서 어떤 뭐 간담회 뭐 네. 이런 걸 요청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뭐 참여는 제대로 못한 것 같고요. 예. 가장 잘 안 되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관료들, 예, 공무원들 생각은 아직 이쪽은 이렇게 깨쳐지지 않았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조금 더 그 사람들 직접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좀 큰 임팩트가 가려면 조금 더 지금 이게 힘들이 축적돼 있다가 어떤 대선이라든지 뭐 선거나 뭐 정부가 바뀌었을 때 이럴 때 한번 큰 에너지로 한번 그렇게 해줘야지 네. 그런 변화가 좀 크게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유튜브에 현장에 있고 이 얘기를 이제 자주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2018년에 증권회사 직원들이 얼마나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2018년까지만 해도. 네. 근데 이제 대중들이 그 단어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특별히 이제 조금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훨씬 더 빨리 행동을 해서 해외 시장 경험을 하고 미국 주식시장을 경험을 하면서 한국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24년이 굉장히 뼈아픈 한 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휘청거리는 것들을 봤고 그리고 실제로 투자 수익률도 전 세계에서 꼴찌가 되고 해서 굉장히 힘든 한 해였는데 한국 주식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 5년, 10년 이상의 시계열을 두고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해였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한국 대중들이, 투자 대중들이 한국이 잘못됐다는 걸 명명백백하게 깨닫는 한 해가 아니었나. 그리고 수많은 그 경제 유튜버들이 이것과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지금 주주의 흐름들이 좀 잘못됐다. 우리는 그 대주주하고 소액주주하고 차별이 너무 심하다. 몇 년 전부터 우리는 많이 느꼈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 네. 저는 오히려 올해는 그게 풀려가는 과정에 있다. 예, 뭐 과정.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 트기 전에 새벽 같은 네. 뭐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좀 그런 게 심화되고 뭐 주가 수익률이 낮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뭐 저는 더 나쁠 수는 없다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보면 사실 한 2006년, 2007년 요때까지만 해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굉장히 심각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최근 몇 년간 심각한 그런 게 있었지만은 네. 그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가끔씩 2022년에는 2021년인가요? 네. 그때는 주가가 3,300까지 가면서 그런 게 한 번씩 풀어질 때도 있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오래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사람들 그런 막 불만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이렇게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듣기는 하는데 너무 그렇게 급하게 서두른다는 건 아니고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좀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조금 우리가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던져보면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이나 네. 세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될 거다. 네. 이런 예상을 이제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주식을 그 개정되고 난 후에 사고 싶어요. 되기 전에 사고 싶어요. 사실은 외국인 같으면 저희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외국인 같으면은 해결되고 사겠죠. 해결되고 사지만은 저는 그거 되고 나서 사기에는 이미 좀 늦지 않은가 가격 차원에서. 이미 가격이 오를 테니까. 뭐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되면 가격이 반영이 될 거고 저는 지금 그게 어차피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네. 지금은 그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오히려 더 저는 좋아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싼 가격에 많은 주식을 지금 담을 수 있다는 이런 상황이 좋지. 오히려 뭐 그게 뭐 급격하게 갑자기 돼서 해소가 돼서 주가가 막 오르고 뭐 이런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지금 좀 준비하면서 미리 그 변화가 내한테 큰 부를 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낫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번에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과거에 본 적이 없는 어떤
저항감, 세금에 대한 저항감. 물론 과거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의 세금 저항감도 있었습니다만 이 주식 관련한 세금 저항감은 제가 20 몇 년 있어 보면서 이번이 최고로 심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네. 생각보다 너무 과도한 네. 그런 저항감과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근데 그게 따져 보면은 금투세, 쉽게 얘기해서 금투세를 실제로 내고 있는 미국 주식 시장으로는 돈이 빨려 들어갔거든요. 예. 수백억 달러가 빨려 들어갔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금투세를 저항하는데 미국에는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데 엄청난 자금들이 빨려 들어갔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금투세가 본질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주장하는 게 금투세가 본질이 아니고 배당 소득세가 본질이다라고 네. 항상 주장했던 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미국식으로 가면 미국식처럼 금투세 어느 정도 내는 거 용인하고 대신 배당 소득세를 분리과세로 해서 금투세에 포함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보면 뭐 부자 감세니 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있죠. 대주주는 그 배당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세금을 절세할 수 있으니까. 네, 예를 들자면 네. 뭐 기존에 뭐 한 48%씩 내던 거를 네. 한 15.4% 내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되는 바뀌니까. 한 25% 정도로 20, 예, 금투세 기준이면. 네. 예,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거는 오히려 그거는 줄여줄 수 있다. 뭐 상속세나 뭐 정여세 이런 거는 그런 거를 줄여주는 것보다 이거를 줄여주면 이거는 대주주가 그러면 기업의 배당을 많이 늘리는 정책을 펼칠 거고 네. 그러면 대주주의 세금은 줄어들었지만은 나라 전체의 배당 소득세는 오히려 증가할 거라고 봐요. 배당이 늘어나니까 네. 거기에 대한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정부 측에서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소액주주들이 배당을 많이 받으니까 그 세금도 적으면서 배당을 많이 받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경제 순환에 유효 수요 증가에 네. 굉장히 큰 그 이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 제안된 그 법을 보면 그 부분 또 빠져 있더라고요. 그 배당 소득세는. 네,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아쉽고 왜 이 부분을 왜 고치지 않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이. 그리고 금투세가 이렇게 저항을 많이 받은 또 하나의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 공평하지 않다. 굉장히 이제 한국 분들이 평등주의 지향이 굉장히 강한데 불공정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외국에는 세금을 내는데도 아무 얘기 없이 가지만 물론 이제 수익률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대주주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가격을 낮게 유지하고 있다가 상속을 해줄 때는 뭐 상속세가 몇 %인지 간에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세율로 실질 세율로는 뭐 주가를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을 내놨으면 상속세가 50%든 60%든 싸게 상속을 할 수 있는 또는 증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고 지분을 팔 때는 다 받고 팔고 이번에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불공정, 대주주와 소액주주와의 이 불공정이 어떤 세금 저항을 훨씬 더 강하게 일으키는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걸 당한 당사자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어디서 당했죠? 네. 최근에 네. 이제 뭐 고려한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이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극명하게 나타난 지분권 네. 인수 네. 사건이 있었죠. 바로 네. 한양증권인데 네. 한양증권이 실물 주가에 비해서 6배인가요? 4배인가요? 더 많이 받고 경영권을 팔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 계약하기 전에 실제로 지금 그 한양증권 가격이 한 12,400원, 네. 4,500원 뭐 그 정도 하는 수준이라면 58,000원에 계약을 한 네. 걸로 대주주끼리는 네. 그 30% 지분을 네. 그렇게 했으니까 몇 배인가요? 4.5배, 5배, 4.5배. 예, 그 정도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이 대주주들끼리의 그 주식 매매는 마치 무슨 그 회사에 대한 권리금을 챙기는 것 같은 그렇죠. 네. 권리금이죠, 권리금. 그런 그야말로. 느낌을 소액주주들한테 네. 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네. 뭐 다른 외국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수를 58,000원에 인수를 한다. 그러면 58,000원에 다른 소액주주들한테 매수 청구도 하게끔
주식을 다 사주던데요? 네, 그런 식으로 네. 뭐 법규가 돼 있죠. 왜냐면은 그 X를 즉 예전에 트위터를 인수했던 일론 머스크가 전 주식을 다 사줬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뒤집어 썼죠. 그 동안에 테슬라 주식으로 돈 벌었던 걸 거기다 그냥 다 밀어 그렇죠, 넣어버린 그렇죠. 예. 그런 예. 형국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아마 엄청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미적미적 됐잖아요. 네. 나중에 마지막에 안 사고 싶어갖고 너무 비싸게 부른 거로 생각해서 네. 과열권의 시장에서 싸게 불렀다고 불렀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과열권 시장에서 결국은 비싸게 부른 결과가 됐고 그러니까 델라웨어 법원인가요? 거기서 빨리 인수해라. 강제해가지고 결국 인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게 원래는 자본시장법에서는 그게 뭐 당연히 대주주가 파는 가격에 소액주주도 팔 수 있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 해주는 게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 법안을 만지작거리는 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예, 뭐 이런 일이 생기면서 그래서 소액주주가 상대적으로 그 손실을 보는 그런 일이 자꾸 생기면서 또 그런 문제 제기가 되고 그러면 다시 이제 지금 또 그러면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니즈가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적어도 50% 플러스 1 정도까지의 지분까지는 매수 청구를 해주는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되고 그거는 또 요즘은 이견이 없을 테니까 여야가 통과할 수 있을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은 한데 사실 네. 주주 자본주의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해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주식의 그 비율만큼 평등하려면 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안 할 거면 주식은 뭐 100만 주, 1000만 주, 1억 주 발행하지 말고 한 100주 발행해서 아는 사람끼리만 나눠 갖던가 뭐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그거를 100주로 나눌 수도 있는 거를 1000만 주, 1억 주로 나누는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그 자본의 가치를 그렇게 쪼개는 건데 그럼 사실 똑같은 자본이지 이거는 색깔이 다르고 내가 가진 자본은 골든 금색이고 제가 가진 자본은 뭐 동색이고 이게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자본 민주하고 네. 경제 민주하고 네. 그죠.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시청자들보다 약간 결이 다를 수 있어요. 감정의 결이. 왜냐하면 지금 그 시청자분들이 느끼는 분노와 지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래전에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그때보다 좋은 상황이거든요. 옛날보다 나아졌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약간 분노가 옛날에 그 큰 분노들이 지금은 좀 사그러져가 이제 곧 바뀐다. 이제는 바뀌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으니까 네. 오히려 저는 그런 쪽으로는 좀 마음이 편한데요. 예, 과거만큼 그렇게 막 화가 많고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은 상황이 좋아져서 화가 난 겁니까? 아니면은 단련이 돼서 화가 덜해진 것일까요?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일단 외롭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면서 그 변화의 조짐이 보이니까요. 네. 저는 이게 거의 확신해요. 이거 몇 년 안에는 많은 것들이 바뀔 거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바뀌면 한국 자본시장 어떻게 바뀔까요? 특별히 주식시장은 어떻게 바뀔까요? 주식시장에 자금이 많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에 있는 돈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 작잖아요.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제대로 보완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자금들이 자본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왜 들어옵니까? 이게 풀리면 돈이 들어와요? 수익성이 생기니까요. 수익성이 좋아진다.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주 환원이 커지니까 주식 투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성이 훨씬 더 커지니까요. 그래서 주가 상승과 배당 같은 주주 환원으로 수익성은 계속 더 커지죠.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 1년간 이제 24년도에 의미가 있었던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증명이 되는 한 해였죠. 따지고 보면 은행주들이 뭐 KB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볼 수 없었던 상승이었던 2배 상승. 그렇죠. 네. 그리고 50% 이상 상승한 금융주들이 엄청나게 부지기수로 나타나고 있고, 네. 이거는 이제 밸류업의 실제가 어떻게 드러나는 건지가 한 예시로 이렇게 드러난 대목이다. 네. 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시죠. 다 뭐 많은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기업들을 제가 이제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 기업들을 분석을 해보면 투자할 수 있는 정도로 싼 가격을 가진 주식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배당을 워낙 중요시하잖아요. 그 배당을
배당 때문에 투자하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자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고만 네. 있지 배당 뭐 0.5% 1%밖에 안 하는 회사. 네. 한국 평균 한 1%대 초반이니까. 네. 네. 뭐 그런 거 당장 그런 쪽에는 제대로 그 체계가 잡히면 돈들이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금방 그 은행 같은 경우도 그 주주 한원이 사실 주주 한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다른 나라 우리나라 은행은 금융제에 뭐 비하면 예, 다른 나라 네. 주주하는 은행들의 주주하는으로 한 8, 90%까지도 된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네. 한 30%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30%만 돼도 지금 작년 말만 하더라도 한 시가의 10% 정도 그 정도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까지도 오고 뭐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어져서 뭐 주주 한원을 내가 벌어 들인 돈의 뭐 한 50% 정도만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당장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10% 넘는 것도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뭐 네. 그 자본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낮아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원래 다른 나라 자본 환율 뭐 예를 들어 80%라고 하면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뭐 크게 안 오르는 건 이미 올라 있기 때문인 거고 주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뭐 80%씩 안 해도 갑자기 시가 배당률이 빵 뛴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시가 배당률 뭐 증가할 거고 뭐 그러면 그쪽으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배당 시가 배당률이 한 5% 정도 그 이하는 잘 투자를 하지 않아요. 네. 그 이상이 돼야지 투자를 하고 있고 배당이 증가하면 또 더 많은 그 투자 가능한 그런 주식들이 생기겠죠. 네네. 예. 그쪽에 예. 뭐 기꺼이 돈으로 투자를 할 그런 용의가 있고요. 예. 네네네. 자, 그러면 한 몇 년 보십니까? 이런 변화 실질적으로 가시하고 체감적으로 온다. 몇 년만 더 참아라. 우리 일반 주주들한테 얘기해 주시죠. 저는 계속 얘기했지만은 뭐 작년에는 3, 4년 그랬고 지금은 2, 3년이라 그러고 있는 거죠. 예.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저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지는 또 동기를 주는 것들이 선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다음 대선에는 아마 뭐 여야 상관없이 이런 쪽에 상당한 공약들이 그렇게 많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공약들을 또 구체적으로 실현할 그런 가능성이 꽤 높다. 예. 이번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렇게 의미 있는 돈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할 거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면서 모아놔야 된다. 그때를 대비해서 네. 모아놔야 된다. 그리고 그때는 좀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다.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정치권에서 주식시장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 거를 저는 한국에 태어난 이후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관심도가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죠. 네. 그리고 압박도 받고 있고요. 네. 지금 금투세 관련해서 이런 말이 나오고 저기서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전에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거를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네. 공직자들이 주식을 거의 안 갖고 있는 이 상황이 네. 부동산은 갖고 있지만 주식은 안 갖고 있는 이 상황이 그렇게 2, 3년 안에 그런 걸 도래시킬 수 있을까? 왜냐하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해도가 정말 너무나 떨어지거든요.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본시장이라는 절대절명으로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제대로 없다는 이 충격적인. 그래서 그 공무원 연금을 전부 401K처럼 그렇게 다 바꿔놔야 돼. 내 연금은 전부 주식밖에 없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마 국민연금도 이제 한국 시장 줄이고 해외 주식 투자한다는 얘기는 안 하겠네요. 공무원들의 퇴직금이 주식을 사게 되면 공무원들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주식을 올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네, 지금 부동산 가격이 그 떨어지지 않는 가장 저는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정책 자금이 계속해서 그 시장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책 자금이 상당히 그 이렇게 버팀목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떤 컨센,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이런 강력한 컨센이 있는데 그 컨센이 사실상 자기 이익과 공익이 같이 붙는 거죠. 이 공무원들 입장에선 나도 내 재산 하나 딱 갖고 있는 게 집 한 채인데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되지.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그래 나라적으로도 집값이 떨어지면 이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부합하면서 그런 정책들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꽤 오래 전에 처음에 제가 부동산이 그 자본시장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유 중에 큰 요인이다라고 네. 했을 때는 네. 그렇게 크게 네. 그 동의하지 않는 듯 네. 하셨다가 네. 요즘은 완전 저보다 더 그쪽으로 생각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직접 봤거든요. 예. 공무원들이 왜 주식을 못 사는지를 실제로 봤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이상 주식을 사면 다 보고를 해야 돼요. 인사혁신처가 맞아요. 이런 데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러면 살 리가 없다. 살 턱이 없다. 더 높은 관료가 되면 백지 신탁해야 되고 네네. 그렇게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식시장 안에서도 리츠를 사면 그 분리가세 해줘요. 배당. 네네. 법이 또 그렇게 돼 있어요. 리츠라는 게 회사인데 부동산 투자인 펀드인데 거죠? 부동산 투자하는 펀드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세제 혜택을 막 줘요. 네.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어. 다른 우리가 반도체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중소기업들도 좀 그렇게 해줘야 돼. 오히려 그런 쪽에 그런 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데 뭐 그런 것 자체도 보면 너무 부동산을 네. 위해서 많은 규정들이 만들어져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슬아슬 사람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옆에서 부동산을 좀 위태위태하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부동산요? 네. 그렇죠. 이 사실은 어떤 효용 대비한 그 매매 가치 가격이 넘어갈 때 그게 이제 버블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버블의 과정에서 마지막 순간하고 지금 굉장히 닮아 있어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보는 버블 네. 단계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여러 번 경험했던 어떤 버블이 나타났을 때의 현상과 네. 부동산 쪽에서 지금 가격 흐름의 현상이 조금 유사하다는 말씀이시죠? 주식보다는 채권에 가깝죠. 네, 제가 그렇죠. 채권을 많이 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 부동산 시장의 가격의 형성은 장외 시장에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오히려 주식 시장은 정직해요. 네. 정직하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래도 많고. 네. 네. 그런데 장외 시장에서의 마지막 부분 채권 시장, 네, 채권 장외 시장. 예, 채권 장외 시장과 부동산 장외 시장이니까 네. 좀 약간 유사한 점이 있죠. 근데 그 마지막 버블의 끝에는 항상 보면 억지로 만드는 가격들이 많이 보여요. 눈에. 예, 그게 보이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요즘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내가 은행이에요. 은행인데 은행 채권의 가격을 높이고 싶어. 네. 그러면 막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으로 막 채권을 발행해요. 근데 그게 시장에서 소화가 돼. 누가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사겠어요? 자기네가. 아니, 다른 은행에서 사요. 수합이구나, 일종의. 그리고 그 은행 거는 우리 은행이 그러니까 사주고.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네. 막 국채하고도 비슷한 그런 가격으로 막 거래가 형성되고 국채 2.5%인데 은행채 2.7%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 가격의 특성이 그런 장외 시장에서는 마지막에 갈 때까지 가고는 더 이상 가기가 힘들 때는 그런 억지스러운 그런 이제 좀 매매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런 보이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그렇게 보여지는 네. 그런 매매 흐름이 많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뭐 요즘은 신경 별로 안 써요. 이제 이미 끝난 거다. 어느 정도 그 마지막 부분을 지금 활활 불태우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뭐 그쪽에서 가격이 오르 떨어지고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남아있는 채권은 즉 부채, 즉 은행 대출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가장 좋은 게 그 소프트 랜딩 하는 거죠. 예. 그걸 급격하게 너무 빨리 줄여 나가는 것보다 조금씩 줄여지고 줄이면서 우리 GDP는 올라가는. 그래서 GDP 대비 하여튼 80%까지 수준까지 이렇게 낮추는 거. 그거를 1년 만에 하자 이런 게 아니고 네. 적어도 한 4, 5년에 걸쳐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게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그래서 한번 한문도 선생님 오셨을 때 네. 제가 미국에서 금융 위기가 터지고 나서 그 부채 그 가계 부채가 그 GDP의 100%에서 80%로 오바마 때 낮췄거든요. 한 네. 4, 5년 만에. 네.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어떤 식으로 그렇게 가계부채를 빨리 끄떡였는지 네. 그런 것도 좀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GDP가 뭐 매년 한 3에서 4%씩 올라가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한 4년 정도만 지나면 상당 부분 해소가 되는 거니까. 네네. 네, 왜냐면 체력이 더 좋아진 거니까 우리가. GDP는 오르지만은 가계 부채는 증가하지 않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최저임금을 올려서 임금을 올리는 방법. 임금을 올리면 그러면 인플레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예.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멈춰 있는데 네. 임금이 조금 올라가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뭐 한 2% 중반 이상, 뭐 3% 이상 뭐 이렇게 유지가 되면 그것도 이제 부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 굉장히 임금 자체를 높이면서 네. 그게 사실은 소득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최저임금을 계속 그런데 또 보면 우리나라 부채의 상당 부분은 상위 20%가 다 부채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어떻게 보면 그 상위 20%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다. 관련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상위 20%에 아니면 뭐 상위 3, 40% 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소득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거는 저는 뭐 최저임금을 올려서 유효 수요를 높이는 그런 정책 케인즈주의자니까 당연히 뭐 그런 쪽엔 찬성을 하는데 찬성을 하지만은 지금 이 가계부채 문제는 그런 최저임금보다는 그 상위 소득자들의 그 소득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정책으로 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경제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경제 전체가 좋아져야 되고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대출을 자연스럽게 더 이상 늘리지 않는 방법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대출 그렇죠. 대출을 지금 요즘 컨트롤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뭐 항상 얘기하듯이 전세 대출 같은 거는 좀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런 거는 계속 줄이면서 네. 더 확대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경제 전체로 보면은 지금 자영업자가 역대 최악의 상황들을 지금 겪고 있다. 뭐 코로나만 견디면 우리 될 줄 알았는데 더 큰 게 왔다. 뭐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결국 뭐 따지고 보면 자영업자가 벌어들일 이익을 은행이 다 벌은 거 아닌가. 그렇죠. 이미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우려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가계대출 때문에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아. 가계대출 때문에 뭐 어쩔 거야. 사실은 이게 미래가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가 이미 벌어진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네. 가계부채가 이렇게 GDP 대비해서 너무 많은 상황에 왔을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보통 보면 자본주의는 이렇게 상승과 약간의 조정 이렇게 굴곡을 이루면서 이제 그렇게 발전을 하잖아요. 네. 발전을 하는데 어느 나라든 그 민간 부채가 너무 많을 때는 이게 상승과 하락할 때 하락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아니면 위기가 발생하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지금 과거에 너무 많아진 가계 부채 때문에 네. 지금 유효 수요가 너무 줄어들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거는 결국 그 이유가 지금 상당 부분 있다. 네. 여기에서 더 가계 부채가 늘어나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 순이자 이익이 뭐 큰 은행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한 20조씩 지금 벌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합치면 50조가 넘는 돈이니까. 네. 사실은 그게 이제 안 냈으면 쓸 돈 아닙니까? 웬만해서는. 물론 그렇죠. 저금도 하겠지만은 또 상당 부분 썼겠죠. 그게 네. 지금 쉽게 얘기하면 500만 원 월급 받은 사람이 200만 원 이자 내고 있으니 쓸 네. 돈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그래 아까 그 상위 30% 안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자산가들, 그런 소득자들은 사실은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소비의 주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경제를 돌리는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일단 대출을 많이 일으켜 놨으니까 그들의 소비가 눌려 있는 거죠. 네, 눌려 네, 있고 그러면- 빠지시 어렵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경제 활력도 자동으로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을 올려서 경제를 상승시키는 건 마치 주식에서 미래 앞으로 이익이 많이 가격이 오를 거니까 미래의 그 가격을 땡겨서 이익을 땡겨가지고 현재 주가에 반영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미래 성장 동력을 지금 와서 빼먹는 거 아닌가? 지금 이미 지금 빼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네. 이거보다 더 나빠질 거 괜찮으면 계속 가계대출 늘리세요. 저는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한 달 전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했잖아요. 네네. 근데 인하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칼럼에 썼어요. 반대한다고. 나라면 안 한다고. 네. 더 큰 거를 잃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금리 인하된 효과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자영업자라든가 한계 대출자들은 많이 힘들었던 게 이제 숨통이 풀렸지. 그게 숨통이 풀렸다고 돈이 생긴 건 또 아니니까. 예. 지금이 우리나라 금리 수준이 뭐 5%, 6%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 정도 3% 정도 수준에서는 여기서 금리를 뭐 1, 2% 낮춘다. 뭐 그 정도 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이것보다 금리 때문에 뭐 경제가 안 돌아가고 이런 것보다도 그 유효 수요가 자꾸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가계 부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게 그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된다. 네네네. 지금 보면 과거 전 세계의 모든 위기 대부분의 그 자본주의에서 경제 위기는 민간 부채에서 발생해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대공황이 있고요. 네. 대공황 발생할 때 미국이 국가 부채가 많았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위기가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의 그 부동산 버블 네. 그 문제도 그때 일본 국가는 엄청 강성한 나라였잖아요. 네네네. 국가 부채 뭐 이런 문제가 있었던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민간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가 너무 많았고 GDP의 200%를 넘는 합치면 뭐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세계 금융 위기도 가계 부채잖아요.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너무 급속도로 커지면서 미국이 GDP 100%가 넘는 그런 가계 부채 네. 그런 상황이 왔었고 네. 그래서 발생하고 우리나라 IMF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민간 부채죠. 기업들의 부채가 그때 많았었죠. 우리 국가 부채 문제는 없었어요. 그때 기업의 부채가 좀 많았죠. 네네. 뭐 그런 상황이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기업 부채도 꽤 많은 편이에요. 130% GDP에. GDP에 그 정도 하면 그렇게 적은 상황이 아닌데 저는 기업의 부채는 그래도 하나하나 미시적으로 따져봤을 때 네. 기업 하나하나를 따져봤을 때 아직 그게 큰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는 그건 아닌데 문제는 이것도 많은데 가계부채도 많은 거예요. 약 100% 정도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IMF 때는 가계부채가 작았기 때문에 기업이 그렇게 무너져도 어느 정도 이게 버텨주는 그런 힘이 있었는데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거 했었죠. 지금은 조마조마한 게 이 기업이든 가게든 너무 많은 부채인데 이게 어느 한 군데에서 삐걱해버리면 이거를 받쳐줄 만한 힘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예. 기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형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현금 보유량도 상당히 많고 체력도 좋아서 네.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기업은, 그런데 130%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최근에 기업 부채가 많이 올라간 게 부동산 관련이 있더라고요. 부동산? 기업 부동산. 뭐 기업들 부동산 또 사나? 아니 그게 아니고 예. 부동산으로 기업을 하는. 그런 쪽에서 늘어난 네. 부채라는 거죠. 네, 그게 부채 그렇죠. 뭐 부동산 비중이 PF도 예,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것도 기업 부채로 잡힐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저 PF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정확하게 얼마 정도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뭐 300조는 훨씬 넘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도 좀 의아하게 생각한 게 지금 하나하나의 기업을 보면 지금처럼 기업들이 건전한 때가 없는데 네, 왜 이렇게 기업 부채가 많지? 네. 그랬는데 이제 부동산 관련 네. 부채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PF가 300조라면 뭐 예. 다른 거 관련된 부채도 꽤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2,400조니까 만약에 300조가 맞다면 PF 관련만 10%가 넘는 거죠. 기업 부채. 그러면 전부 지금 우리나라 부채는 부동산 관련 부채네. 아니 뭐 일반적인 전부는 그냥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예. 꽤 많다는 거죠. 즉 가계는 뭐 상당 부분이 뭐 부동산 부채가 될 것이고. 예. 근데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게 너무나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경제 활성화율이 자본시장에 돈이 있는 거하고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자본시장에 돈이 있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돈이 부동산에 예, 가 있으면 있고. 경제 활성화율에 봐서는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미국하고 완벽하게 반대 포지션에 지금 한국이 있는 거잖아요. 네, 했고 모든 그 예전에 그 경제학자 중에서 그 리카르도가 그랬잖아요. 그 토지 노동 자본 중에서 토지의 이익이 다른 두 노동과 자본 그쪽의 이익을 뺏어간다. 그래서 전혀 경제에 좋지 않다. 아, 흡혈귀 같은 거네. 예,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다른
경제학자들도 다 거기에 동의를 다 했었고요. 예. 네. 사실은 미국이 활성화된 것은 리먼 사태를 빨리 끝내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기 네. 때문에 미국 경제가 이렇게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도 뭔가 세계 경제 헤게몬을 쥐고 있는 거고 그거를 본 중국이 이제 미국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중국도 약간 부동산 인위적으로 부동산을 꺼뜨린 이유가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예, 부동산을 생각하고 꺼뜨리고 있죠. 지금 꺼뜨린 이후에 굉장히 강력하게 주식을 부양하려고 엄청나게 그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중국이 어쩌면 사실 요즘 뭐 경기가 별로 안 좋고 이제 뭐 중국도 침체 단계다 뭐 이런 얘기도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있는데 저는 하나는 그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의 부동산 문제 때문에 중국이 골로 언제 가지? 네. 부동산 저거 거품 터지면서 한번 박살이 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지금 박살 났죠.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그렇게 인위적으로 박살을 내면서 침체에 대한 그러니까 경제 순환에서의 그 약간 침체 국면 네. 이거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은 위기로 이게 한번 박살 날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미리 손을 좀 봤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다 알고 당하는 경우는 그러면 없겠죠. 장기적으로 이제 중국은 뭐 잘 구조조정을 잘 뭐 그래도 어느 정도 한 거죠, 뭐.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동산이 GDP 대비 너무 크더라고요. 여전히. 아직도. 예. 한 17조 달러 정도의 GDP인데 50조 달러, 60조 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부동산 가격 총액이. 근데 이제 이게 약 대략 한 30% 정도 빠진 것 같거든요. 부동산의 그냥 자산 가치가 그렇다는 거죠. 예, 맞춰도? 부동산 총자산이 근데 정확하지는 않죠. 뭐 정확하지는 않는데. 아니요, 근데 아마 그거는 그렇게 크다고 보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GDP 개념과 자산 개념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도 GDP가 뭐 얼마인가요? 2,400조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 부동산 가치가 1경이 넘을걸요? 1경이 넘을 거예요. 예. 그게 왜냐하면 그리고 정상적인 나라라면 1경까지는 아니라도 GDP의 한 두세 배, 세 배 정도까지는 뭐 정상적인 나라도 그 정도 비교해 보면 되기 네. 때문에 네. 그게 뭐 가계 부채가 뭐 GDP의 몇 프로 이런 거는 비교할 때 뭐 너무 많으면 안 되지만은 보통 그 부동산 자산의 가치, 부동산 전체 그건 자산 개념이잖아요. 이거 부채 개념이 아니고 네. 자산 개념이니까. 자산 개념은 GDP 한 몇 배 정도 되는 게 막 일반적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매년에 GDP는 매년 발생하는 거고 자산이라는 건 쌓아놓고 있는 있는 거고. 예. 우리나라의 전체 국부 자산이 한 1경 7, 8천조 될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한 75%가 부동산이니까 네. 우리는 1경이 좀 넘는 거죠. 네네. 그러면 GDP의 한 5배, 대여섯 배 이상은 되는 뭐 네.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가의 총부에서 그 부가 어디에 있느냐가 그 국가의 활동성의 어떤 지표가 되겠네요.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예. 큰 영향. 예. 그 총자본이 어디에 포진됐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돈이 많이 포진된 곳에서 거기에서의 활동성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예를 들어서 기업 시장으로 많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2경 가까이 되는 총자산 중에 1경이 기업에 들어가 있다. 네. 이러면 뭐 기업이 엄청나게 지금보다 뭐 몇 배는 더 많게 움직이는 네. 그런 개념이 될 거고. 그렇죠. 예. 좀 반대로 이제 부동산이 1경이다 이러면 아니 좀 작게 해서 5천조다 이러면은 부동산가격이 지금보다 한 3분의 1 토막 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그런 거겠네요. 그렇죠? 토지의 자산이 집중화된다는 거, 토지의 가치가 너무 이렇게 커지고 거기에 집중화된다는 거는 산업화의 반대 말이죠. 그게 예를 들어서 아시아에서 토지 개혁을 한 나라가 세 나라가 있어요. 네. 그 나라 먼저 한국, 북한, 대만인가? 북한과 중국은 좀 애매해요. 네. 그걸 완전 국유화의 개념은 일단 좀 제외할게요. 네네. 국유화 개념은 제외하고 네. 그 토지 개혁의 정의를 토지를 비싼
싼 가격에 전부 회수하고 나서 네. 다시 싼 가격으로 다시 나눠주는 식의 토지 개혁이 있었던 나라가 네. 아시아의 한국 음. 그리고 대만 네. 그리고 일본. 음. 일본은 그때 메가드가 음. 그때 주도해서 그렇게 했고요. 음. 그래서 그 세 나라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를 할 수 있었던 게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그냥 크다 생각하죠. 토지 개혁을 통해서 국가의 총자산이 토지에 가기보다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토지 개혁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산업화가 훨씬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진전을 크게 이루었다. 그렇죠. 그리고 네. 토지가 많이 여러 사람한테 배분되니까 그게 또 효율성이 굉장히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지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았죠.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서 초기에 그걸 토대로 산업화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우려하고 있는 게 가계 부채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자꾸 토지의 부가 계속 집중이 되면서 그 경제의 계급화가 되는 이런 게 자꾸 자본주의에서 멀어지고 있는 산업하고는 자꾸 멀어지는 이런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자본이 이제 기업이라는 이제 활동성 자산 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고 이쪽으로 이동을 해 있고 하니까 기업 쪽의 자금 환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성장성에 대한 미래 전망이 매우 어두워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고려아연의 어떤 경영권 분쟁이라든가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경영권 분쟁이 갖고 있는 재산, 이제 미래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지금 쌓아놓은 이 많은 재산을 빨리 챙겨야 돼. 이런 그 대주주들 간에 그런 생각, 그리고 자본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 있는 걸 뺏고 싶은, 가치 있는 걸 뺏고 싶은 그런 싸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기업이 오래되면 약간 그런 쪽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주주들이 이제는 이거를 환원을 하는 이제 기업에서 주주로 환원을 하는 식으로 정책을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저는 우리 기업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된 지 몇 년이 됐나요, 지금? 지금 거의 한 30년 40년 되죠. 네, 왜냐면 IMF 이전 90년, 80년대 중반부터 예. 반도체로 이렇게 뜨기 시작한 거니까 예. 거의 뭐 한 40년 가까이 되네요.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40년 전에 최고의 기업들이 지금은 잘 안 보이는 것도 많아요. 지금 제가 그걸 네. 한번 뽑아 봤거든요. 네. 86년도 기준으로 지금 탑 10에 들어가 있는 지금 탑 10이 86년도에 탑 10이었던 기업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96년도는 있어요. 96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 그거 하나 정도. 요거는 있겠다. 있어요. 지금의 탑 10 중에서. 예. 그렇죠. 그때는 막 80년도 이럴 때는 막 정유 회사들이 탑 10에 들어가고 그랬었죠. 자본시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생겨난 부작용이 그런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자본시장으로 돈이 어느 정도 갔었고, 그래서 어느 기업들까지 생겼냐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는 기업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자본시장에 돈이 들어가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또 가능한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어느 순간 새로운 기업으로 돈이 가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런 쪽의 모습이 안 보여지고 있어요. 네. 새로운 기업들이 지금 잘 안 보이잖아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 쪽에서 새로 신생으로 뭐 예를 들자면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렇게 해서 크게 성공해서 크게 부자가 되는 그런 결과치가 안 나오니까 학생들이 전부 의대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의사 되는 것보다는 기업에서 돈 버는 제자들 게 중에서도 무슨 창업을 하겠다 뭐 이런 학생들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의사해서 뭐 자기 가정의 밥벌이와 가정을 뭐 독립적으로 건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기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은 시대의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처럼 잘 풀렸을 경우에. 네. 근데 그런 얘가 지금 없고 기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의대 가는 거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의대 가지? 이 기업 시장에서
잘 풀리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자가 되는데 얘들은 뭐 정주영, 이병철, 뭐 지금 없지만은 김우중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무일푼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병철은 좀 다르지만 정주영이나 뭐 김우중 같은 분들은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한국 최고의 재벌이 된 그런 과정이니까 그런 어떤 역동성이 지금 완전히 너무 없어지고 그래도 너무 늙어버렸다. 조로가 됐다. 네, 조로가 됐다. 뭐 이런 그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네. 돈이 들어오면 다시 젊어질까요? 자본 시장에 대한 기대나 뭐 기업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뭐 다른 우리 그 후진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예. 뭐 자꾸 새로운 기업에 돈을 쏟아 부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하고 싸우고 뭐 그렇게 해서 또 커지고 뭐 물론 실패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역동적으로 이제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전제 조건은 자본시장의 돈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에 있는 돈 정도 그 정도는 자본시장으로 들어가 있으면 네.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얘기하다 보면 계속 한국 자본시장이 어떻게 발전하고 그러면 이제 나라가 사실은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 야,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네. 네. 우리 얘기들이. 얘기를 하면 꼭 이쪽으로 돌아온단 말이야. 돈 버는 얘기 좀 할까요? 네. 돈 버는 얘기. 네. 아까 이제 한양 정권 네.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한양 정권은 사실 올해 그 인수 발표가 나서 네. 좀 가격이 한번 급등했잖아요. 급등했죠. 네. 급등해서 저는 한 절반 정도를 매도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당연히 이제 가치 투자니까 얼마 이상부터는 매도하기 시작하는 네. 그런 룰이 있고 그래서 그 룰대로 했더니 한 반 정도 팔았는데 다시 떨어져서 네네. 지금은 또 하락을 해서 이제는 또 사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과거부터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 보니까 이런 그 금융주 같은 경우는 그 PBR, 네. PBR이 한 0.3대에서는 주로 매수를 해요. 네. 매수를 하게 되고 그 PBR이 0.5 정도에서는 또 매도를 하는 그런 패턴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저는 이제 계산으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 PBR을 보고 하니까 뭐 그렇게 되는데 그 요 주식은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재미를 본 네네. 셈인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반려 주식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주식 투자 교과서라는 네. 그 책을 절판시켜 놓고 있어요. 네네. 그 절판시켜 놓은 이유가 내년도에 개정판을 쓰기 위해서. 근데 책 금방 샀는데 개정판 나오면 열받잖아요. 그래서 한 그렇게 중간에 막아놓고 이제 내년에 다시 개정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새로 쓸 그 개념으로 반려 주식이라는 개념을 좀 넣어볼까 해요. 네네. 그 각도기님은 반려 주식 같은 거 있으세요? 내가 아주 오랫동안 계속 지켜보면서 어떨 때는 팔기도 하고, 네네. 어떨 때는 사기도 하고, 그렇지만 계속 꾸준히 유지하는 저는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식이. 조금밖에 없는데 네. 이제 점점 이제 올해 한 해를 지나면서 퀄러티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퀄러티 주식. 예, 퀄러티가 좋은 주식. 근데 한국에서 퀄러티가 좋은 거는 우리 누누이 우리 선윤식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당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 앞으로 배당이 네.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네네네. 회사. 예. 예, 그런 회사들이 가장 강력한 퀄러티 주식들이다라고 보고 그쪽에 대한 편입 비중을 계속 늘리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그 퀄리티 주식을 밀고 나면 저는 반려 주식을 밀고 나갈게요. 근데 거의 비슷한 개념. 한국에서는 아직 그게 되게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배당을 꾸준히 잘 줄 수 있는 회사는 상당히 그 자본 체력이 좋은 회사니까 퀄리티가 되게 좋은 회사인 거죠.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이익과 매출 성장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까지가 이제 붙느냐 마느냐인데 사실은 한국에서는 안전성을 생각하면 배당이 꾸준한 게 안정성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퀄리티에서는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반려 주식의 개념은 또 배당하고 이런 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배당도 꾸준하고 뭐 그런 것들이 주요한 그 요인인데 네. 이유인데 꼭 배당을 많이 주는 건 아니라도 어떻게 어떤 한 투자자는 반려 주식 같은 거 하나 키울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을 요즘 좀 해요. 뭔가 하면 그 개념은 뭐냐 하면
내가 이거 나만큼 이 주식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없어.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주식을 집중적으로 그 탐구하고 네. 계속 투자를 하면서 지켜보고 그리고 주총에도 나가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그 기업을 잘 알게 되고 가까워지게 되면 그 기업 그 주식의 가격까지도 어느 정도는 좀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네. 그런 경우가 저는 많아진다고 보거든요. 되죠. 예. 그럼 다 파악이 되죠. 예. 네, 네. 그래서 그런 주식, 나한테 잘 맞는 주식이 또 있고, 네. 뭐 그런 거를 계속 있으면. 그런데 문제는 이걸 투자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돈을 잃는 심리 중에 확정 편향. 그렇죠.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이 주식에 대해서는 막 좋은 얘기만 사랑에 빠지죠. 사랑에 빠지는. 네. 그게 이제 소유 효과로 가기도 하죠. 내가 소유하기 때문에 네네. 가치를 더 얻어주는 이런 것도 이제 돈을 잃는 심리고 그런 것이 또 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의인화의 함정까지 빠지거든요. 그 의인화의 함정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더 이상 주식이 아니고 내 자식이야.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을 거야. 옛날에 끝까지 버리지 않으니까 주식이 나를 버리고 떠나더라고. 뭐 상태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심리를 굉장히 조심은 해야 돼. 내가 그래서 굉장히 건조하게 그 가치 투자의 입장에서 이 주식을 처음 시작을 하고 뭐 여러 주식을 하다 보면 그렇게 자기한테 잘 맞고 잘 파악할 수 있는 주식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끌고 가면서 비중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걸로 하면 수익률이 상당히 저는 높은 수익률을 그런 뭐 몇 개의 종목으로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수도 있다. 네. 그런 좀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배당 플러스 그다음에 그 고저차. 고저차. 고저차가 나오는 거니까 네. 사실은 극대화되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되게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겠네요. 안정적이고 내가 누구보다도 이 주식을 잘 아니까 남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를 잘 기회를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양증권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아마 처음 제가 이제 사기 시작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전문가들이 운영업계에 있으면서 이제 상장 주식도 투자 가능하게 법규가 바뀐 이후에 처음으로 사게 된 주식이었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고 계산도 해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한 12년부터 17년까지 잠깐 그러니까 계속 한 6, 7천 원 네. 그 정도 가격에서 그냥 계속 저는 모을 뿐이었어요. 배당 한 5% 정도 받으면서 네네. 계속 모으면서 있다가 잠깐 뭐 한 10,000원 올라가면 아까처럼 PBR이 잠깐 0.5 정도 가면 뭐 조금 팔다가 또 다시 내려가면 또 모으고 하다가 꽤 많은 것을 모았고 네. 그게 한 2021년에 한번 정권주 붐이 있었고 그때 주가가 3,300까지 가고 뭐 이럴 때 그때 이제 주가가 많이 그동안 모았던 것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주면서 한번 많은 비중을 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익을 안겨줬는데 또 이게 또 주가가 다시 또 빠지더라고. 네. 계속 그 수준에 있었으면 뭐 그냥 그 제 가지고 있는 비중 이제 줄여놓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을 건데 다시 주가가 많이 빠질 때는 어떤 이유로 빠졌나 하면 부동산 PF가 너무 많아서 네. 이 회사는 부도 위기가 있다라는 부도설이 시장에서 돌면서 네네. 주가가 폭락하더라고요. 이 회사를 너무 잘 알아요. 네, 그렇죠. 그 네. 10년을 더 지켜봤던 회사니까요. 그러니까 지켜봤으니까. 그리고 바로 한 2년 전에 주주총회에 나와가지고 그 주주총회에서 부동산 PF에 대한 그 위험을 굉장히 지적을 하고 그만 부동산 PF 비중을 그만 올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한 이후부터 이렇게 계속 지켜보니까 부동산 PF 비중이 줄어들고 있었고 정권 회사에서는 가장 작은 비중을 가진 회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부동산 PF 문제가 별로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시장은 부도난다. 오해를 한 거죠. 부도설이 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저한테는 엄청난 또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주가가 뭐
2만 원 하던 주식이 8천 원까지 가고 네. 그러면 저는 다시 매수를 하고 예. 또 그게 또 이번에 또 올라가니까 저는 또 그 계산대로 뭐 얼마 이상부터는 팔기 시작을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한 주식을 잘 알면 그 주식의 흐름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그러네요.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네. 아, 이거 개인 네. 투자자가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방법인데 흥분해서 고점에만 안 들어가면 딱 좋은데 네네. 흥분해서 다 좋아 보여서 고점에 들어간 것만 피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초기에 한 몇 년 기다리는 그걸 잘 못할 것 같아요. 못하죠. 네. 왜냐면 고점에 잡으니까. 그걸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절대 저는 고점에 올라가는 주식을 타는 네. 그 행위는 정말 너무 위험한 네. 행위고 네. 그 이미 나를 지나간 거다. 나한테는 저는 이미 올라가기 시작한 주식은 안 쳐다보는 게 떠난 버스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고속터미널이거든요. 차는 끝도 없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예, 맞아요. 차- 굉장히 좋은 비유다. 네. 차가 끝도 없는데 그 떠난 거 그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거 타면 되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회사가 정말 잘못되지 않고 아니면 너무나 비싼 밸류에이션에 사지 않았으면 다음 사이클까지 견디는 것도 방법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렇게 기다리는 거고 그리고 종목이 한두 종목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여러 수많은 종목 중에서 또 보면 뭐 적정한 가격을 가진 매수하기 좋은 그런 가격에 와 있는 주식들도 네. 찾아보면 또 있으니까 네, 예, 뭐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대부분이 뜨거울 때 사서 차가울 때 파는 것 같아요. 차가울 때 사서 뜨거울 때 팔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예. 근데 차가우면 죽었다고 생각하고 뜨거우면 살았다고 생각해요. 예. 주가가. 그거 하나 버리면 네. 저는 그거 하나 버리면 절반은 성공한 거다. 네. 투자의 절반은 성공한다. 근데 수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뭐 사람 많이 좋아하는 데 가면 뭐 발만 밟히고 먹을 거 없다. 뭐 피터 린치도 얘기하고 남들이 탐욕을 느낄 때 나는 공포를 느낀다. 그 워렌 버핏이 얘기하고 네네.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했는데 잘 그렇게 사람의 심리에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인간 예. 본성이니까 네. 예, 뜨거울 때 관심 가고 차가울 때 관심이 없어지는 게 인간 본성이다 보니 모든 자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원자재든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다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오늘 부동산 관련 얘기가 채권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많이 와닿네요. 진짜 많이 와닿아요. 아 맞네. 그렇지. 부동산은 채권에 가깝구나. 주식에 가까운 게 아니구나. 어떤 경우는 채권 시장에 있어 보면 또 스왑이라는 파생 상품 그것도 네. 장외 거래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것도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식이에요. 이제 가격이 100원이잖아요. 네. 100원인데 그날 종가가 120원이 돼요. 막 가격이 올려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110원에 매도를 내놓고 있어요. 네. 장외 시장에. 근데 그걸 체결을 안 시켜줘. 장내 시장에서 120원 가간다? 장외. 다른 주식이? 그래서 내가 안 갖고 있는 다른 채권이? 그러니까 이 수합은 은행들끼리, 은행들끼리? 금융기관들끼리 이제 거래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그런데 나는 이게 가격이 막 오르니까 110원에는 내 팔자 하고 물량을 막 내놔요. 120원에 거래되니까? 근데 거래가 안 돼. 근데 종가는 가보면 120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장외 시장이니까 점도 거래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서 물어봐요. 야, 어떻게 내 110원 거래가 안 됐는데 어. 왜 어떻게 120원이야? 120원 자기들끼리 뭐 어땠대? 음. 그리고는 그게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마지막에 그럴 경우에 사실은 또 손절이 많이 나와요. 남들의 손절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투자 유인을 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장외 시장에는 많아요. 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부동산 시장에도 좀 간간히 보이고 있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좀 많은 분들이 안 휘말렸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은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주주 가치가 올라갈 건지 먼저 이제 가장 선구적으로 우리 주장해 주신 우리 서주식 교수님과 함께 한국에서 주주
가치 제고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2, 3년이랍니다. 2, 3년만 기다리시면 쭉쭉 자동으로 올라가는 때가 오니까 지금 한국이 최고로 안 좋다고 하는 때인데 2, 3년 기다리시면 지금의 안 좋은 것들을 다 보상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도 그럴 거고요. 저는 그렇게 실천할 거예요. 네. 앞으로 2, 3년 동안도 계속 그때를 위해서 계속 모을 거다. 네네.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저도 계속 이제 잘 모아서 버티려고 그렇게 생각 중이고 또 그리고 한국이 잘 나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국가의 총자산이 어떻게 배치돼야 되는가? 그리고 또 실전에서 어떻게 하면은 투자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손준식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